좋아요. 그래서 이제 뉴런부터 갑시다. 뉴런의 구조는 사실 크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거든? 시험에 나오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 이게 뭔지는 알아야 돼. 뭐냐면 자, 뉴런의 구조.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어.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우선 신경세포체는 핵, 미토콘드리아 등이 있어서 여기서는 우리가 신경세포도 세포거든? 그래서 세포 생명활동을 해야 돼. 그래서 뉴런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곳이 신경세포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핵이 있으니까 당연히 중심 기관이니까 여기서 생명 활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다음에 가지돌기가 있는데 가지돌기는 이 신경세포체 주변에 있는 요 부분이거든. 요 부분인데 나뭇가지 모양의 짧은 돌기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뉴런이나 세포들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야.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은 맞는데 자극을 전달하지는 못해. 그래서 얘는 특징이 이거 꼭 이렇게도 외워야 돼. 자극을 전달하지 못한다. 자극을 전달하지 못한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축삭돌기가 있는데 축삭돌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긴 부분을 얘기해. 그래서 축삭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받은 신호를 이제 말단 부위까지 전달하는 거거든. 여기서 받은 신경을 요렇게 끝으로 전달하는데 그 이유는 요 축삭돌기 말단 부분 있잖아. 여기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거든. 잠깐만. 글씨.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곳인데 여기에 뭐 아드레날린 분비되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 물질은 두 가지 역할을 해. 두 가지가 있는데 장기에 전달을 하거나 또는 장기야. 그러니까 기관, 올간에 전달을 하거나 다른 신경에 정보를 전달하는 거거든. 다른 신경에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전달과 전도를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용어를 지금은 구분하지 않고 썼는데 전달과 전도를 조금 정리해 볼게. 전달은 뭐냐면 전달은 신경에서 다른 신경 또는 기관으로 장기로 화학적 신호를 이동하는 거야. 이걸 전달이라고 해. 근데 전도는 뭐냐면 신경세포 내의 전기적 신호 이동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전도 과정에서 우리가 도약 전도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도약 전도를 하지 않고 모두 반응하느냐는 이 슈반 세포가 결정해. 그러니까 슈반 세포 마리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이 소세지 같이 생긴 애가 마리집이고 그 마리집을 구성하는 세포가 슈반 세포야. 얘는 특징이 뭐냐면 절연체로 이루어져 있어. 절연체는 말 그대로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전기 통하지 않음.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요거라는 거지. 축삭돌기는 그래서 축삭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로 말단 부위까지 신호가 이동하면서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신호를 전달한다. 이게 축삭돌기다. 마리집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슈반 세포가 뉴런 축삭돌기를 반복적으로 감아 형성된 구조로 여기 마리집으로 쌓여있는 부분에는 흥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뉴런의 다양한 구조를 보면은 여기 볼게. 뉴런의 기본적인 구조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신호를 이동시키는 부분이 있고 신호를 다른 세포로 전달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보면 모양이 되게 다양하지. 여기 그림에 이게 내가 간호대 시절에 또 수능을 공부했었잖아.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면서 내가 신경세포가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그래서 신경세포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 그 학교 도서관이 진짜 좋았거든. 지금은 새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서울대병원 도서관이 난 좀 좋았어. 그래서 막 의료 서적 같은 거를 진짜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신경세포라는 게 사실 우리가 배우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도 신경세포 자체가 아는 학자들이 많진 않아. 그래서 이런 뉴런의 다양한 구조 자체를 아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 왜냐면 학자들도 그냥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만 알면 돼. 그래서 뉴런의 종류를 이제 좀 보면은 뉴런의 종류는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이제 이게 뉴런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 첫 번째는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민마리집 뉴런과 마리집 뉴런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 그래서 민마리집 뉴런은 말 그대로 요렇게 마리집이 없는 세포의 구조고 마리집 뉴런은 이렇게 휴반 세포로 둘러싸인 마리집이 있는 뉴런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더 속도가 빠르냐면 마리집 뉴런이 더 빠르겠지? 그치? 왜냐면 내가 길을 가고 있어. 너가 여행을 가고 있는데 이제 보민이가 수능을 너무 잘 봐서 여행을 가고 있어. 여행을 가고 있는데 이 가게도 가고 이 가게도 가고 저 가게도 가고 이 가게도 가버리면은 여기 다음 행선지까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거야.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보민이가 딱 가게를 정해서 나는 빠르고 혁신적으로 간다 해서 내가 이 가게만 갈 거야. 그러면은 보민이가 다 거치지 않고 요 가게만 들려서 여기로 온다면 실제 다 모두 거칠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다음 행선지를 갈 수 있는 거지.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게 마리집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민마리집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 뉴런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연합 뉴런이야. 연합 뉴런. 연합 뉴런. 연합 뉴런은 대체로는 민마리집인데 이게 또 웃긴 게 휴반 세포가 없어도 도약 전도를 하는 신경 세포도 있거든. 이게 내가 생명과학을 가르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내가 그 재수를 했을 때랑 삼수를 했을 때 생명과학 선생님을 우연히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좀 보기 힘든 선생님을 만났어. 막 한 분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을 졸업을 해서 생명교육과를 졸업해서 대학원까지 졸업하신 분이었고 한 분은 생명공학과를 졸업했나? 그래서 그 세포생물학을 박사학위까지 다 따신 분이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자세히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연합뉴런이 꼭 민마리집 뉴런은 아닌 게 민마리집 뉴런이지만 도약전도를 하는 게 이게 휴반 세포 중에서도 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절연 물질만 이렇게 덮어져 있는 애들도 있거든. 그래서 꼭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도약전도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교육과정 내에서는 얘는 도약전도 안 한다. 얘는 도약전도 한다. 그냥 이 정도만 외워도 돼. 근데 이걸 왜 자세히 알려주냐면 이게 아는 거랑 모르는 거 조금 약간 차이는 있어. 내가 이게 나중에 뭔가 좀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자세히 아는 게 좋거든. 그래서 자세히 설명한 거고 도약전도를 하는 이 마리집 뉴런의 특징은 대체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에서 볼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뉴런의 종류는 첫 번째 마리집 유무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기능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 기능에 따라서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연합 뉴런이 있는데 구심성과 원심성을 자세히 알면은 왜 이게 감각 뉴런이고 이게 운동 뉴런인지 알 수 있어. 왜냐면 보면 이게 사람의 몸인데 좀 웃기네. 감각신경은 구심성 뉴런이잖아. 근데 우리가 원운동을 잠깐 생각해 볼게. 원운동을 하는데 이 원운동을 하면 얘가 바깥으로 이탈이 되지 않잖아.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쪽 안쪽으로 모이는 구심력과 바깥쪽으로 향하는 원심력이 같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얘가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원 궤도에서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원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구심력은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힘이고 원심력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힘이잖아. 그치? 자, 내가 말단에서 자극을 받았어. 그러면은 감각신경의 특징은 모아서 중추신경으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구심성 뉴런이 돼. 그래서 몸 안팎에 존재하는 여러 자극을 받아들인 감각기관으로부터 흥분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거나 구심성 뉴런이 직접 자극을 받아들여서 연합 뉴런으로 전달을 해.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생긴 게 여기 밑에 볼래? 요 밑에 보면은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을 보면 잠깐만 요 그림을 보면 내가 확대를 해볼게. 요 그림을 보면 여기 지금 여기가 얘가 가지돌기야.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신경세포체와 가지돌기가 붙어 있었잖아.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신경세포체가 따로 있어. 신경세포체가 따로 있어서 여기가 가지돌기고 여기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있어. 그래서 감각신경 문제를 풀 때 특징 중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신경계의 문제를 풀 때 특징 중 하나는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감각신경인지 운동신경인지 전혀 뭐 연합 뉴런인지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 그냥 신경을 A, B, C로 놔. 그러면은 실제 그 신경세포의 구조를 보고도 우리가 이게 얘가 감각신경, 얘가 감각신경, 얘가 연합 뉴런, 얘가 운동신경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되는 거지? 네. 그래. 그 되게 귀엽구나. 그래.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가 친해지고 싶은데, 물론 수업이 더 중요하지만, 구심성 뉴런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가지신경에서 신경 전달을 받아서, 여러 기능을 써볼게요. 여기서 전달을 받아서 이제 전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연합 뉴런에다가 전달을 하는 거지. 근데 연합 뉴런은 뭐냐면 구심성과 원심성 뉴런의 중간 다리를 해주는 역할인데 이게 보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글에 나와 있냐면 뇌와 척수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뇌와 척수에 있기 때문에 뇌와 척수에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얘는 중추신경에 있는 뉴런이구나. 그래서 중추신경 구성 뉴런이라고 보면 돼. 엄마 잠깐만요. 이게 약간 아직 내가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좋지를 않아서 보면은 여기 중추신경 구성 뉴런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운동 뉴런은 연합 뉴런으로부터 반응 명령을 받아 이제 그러니까 뇌와 척수 여기서 말하는 연합 뉴런으로부터 정보를 받는다는 거는 뇌와 척수의 와, 내 얼굴이 너무 가까이 보여서 뇌와 척수 부담스럽지? 뇌와 척수의 명령. 뇌와 척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근육과 같은 이제 출력 기관에 의해 반응 기관으로부터 흥분을 전달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보민이를 보고 보민아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손도 들고 말도 했어. 그럼 이거는 반응을 한 거잖아. 그치? 이게 뭐냐면 눈으로 보민이를 보고 뇌에서 보민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야. 그러면은 보민이한테 아는 척을 해야지 하고 내가 다시 뇌에서 입과 손에다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보민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정이 겪게 되는 거다. 그래서 감각기관을 거쳐서 연합 뉴런을 지나 그다음 운동신경에다가 출력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 이거는 이 구성으로 반응을 하는 거는 의식적 반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자극의 전달 경로를 보면은 자극에 의해 감각기관에 발생한 흥분은 구심성 뉴런을 거쳐 연합 뉴런으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은 다시 원심성 뉴런에 전달해서 반응기관에다가 전달한 다음에 반응을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기초적인 내용이었고 여기서 그럼 문제가 안 나오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면 뒤에 연습 문제를 좀 볼게.
내가 넘기지 못하는 것이냐, 얘가 느린 것이냐.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여기 1번 문제 볼까? 그림은 골격근에 연결된 어떤 뉴런의 구조를 나타낸 거다. 기억은 마리집을 구성하는 세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지금 보면은 골격근에 붙어 있고 이 붙어 있는 부분이 축삭돌기거든?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서 그 골격근에다가 출력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림체만 봐도 이 그림도 자체가 완전 운동 뉴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운동 뉴런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어떤 뉴런은 운동 뉴런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는 가시돌기다. 그러면 시냅스 소포의 밀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맞는 얘기지. 시냅스 소포가 뭐냐면 우리가 그 이전 뉴런의 그 축삭돌기 말단과 이후 뉴런의 여기 보면 가지돌기 말단 있잖아. 여기가 되게 그 작은 간격으로 요렇게 되어 있거든. 요 사이를 시냅스라고 해. 시냅스라 하는데 여기에 축삭돌기 말단에 시냅스 소포라는 게 있어서 요 안에서 아세틸코일 아세틸코일이래. 아세틸콜린을 내가 보통 ACH라고 쓰거든. 아세틸콜린을 포함한 요 시냅스 소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외포 현상이라 해서 원래 우리가 세포막이 있으면 여기에 원래 소포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동을 해서 여기에 닿는 거야. 여기에 딱 닿는 순간 여기가 열려.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세포막이 이렇게 싹 열려요. 예쁘게. 여기에 열려서 이렇게 열려서 요 안에 있던 아세틸콜린이 바깥으로 분비되는 거야. 그럼 시냅스에 있던 수용체가 이 아세틸콜린에 반응을 해서 신경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거지. 이거는 간호대를 가도 배우고 약대를 가도 배워.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가 틀리지. A에서가 B에서 보다라고 했구나. 나처럼 만약에 이 보다라는 걸 좀 많이 헷갈려 하면은 이것도 팁인데 나는 보통 이 보다를 지워. 그럼 A에서가 크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시냅스 소포가 여기는 없거든요. 여기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 그리고 기억은 슈반세포이다. 그쵸? 이 뉴런은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이다. 라는 얘기죠. 답이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가 그냥 뭐 앞부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건 아니야. 자, 그럼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대로 또 진도를 나가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렵거든. 흥분의 전도야. 이거는 개념을 되게 잘 알고 있지 않으면은 좀 되게 어려운 파트거든. 그래서 요거를 항상 좀 잘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가 제일 어렵지? 여기가 제일 쉬워? 아니요. 그치. 어렵지. 그치? 그래서 얘가 좀 어려워. 자, 보면은 분극이에요. 물 한 잔 먹었어요. 우선 분극이라는 게 뭔지 좀 봅시다. 보민아, 너 그 짠 거 좋아하니? 짠 거요? 짭짤한 거. 짜고 아니요. 달고 맵고 뭐 이런 것들 좋아하지? 네.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 좋아한다 치자. 근데 우리가 짜면 짠 거 먹을 때 그 소금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소금이 들어있는 거는 NaCl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와구 먹는단 말이지. 먹으면 얘가 이온 상태로 우리가 흡수를 하거든? 그래서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이온 역할을 해. 칼륨이 들어있는 음식의 대표적인 물질은 뭐냐면 바나나야. 그 바나나 먹으면 약간 사람이 살짝 정신적으로 안정해지는 이유가 이 칼륨의 역할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칼륨과 나트륨은 서로 좀 반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렇게 콩팥에 보면 요 윗부분에 부신이 있는데 이렇게 모자처럼 갓처럼 쓰는 그 이렇게 세포란다. 기관이 있어. 근데 부신 피질에 나오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는 게 있는데 걔는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칼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서로 좀 약간 반대 역할을 하는 게 나트륨과 칼륨이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처럼 기량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서로 조금 약간 다른 역할을 해.
근데 이런 이온들이 우리가 섭취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우리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또는 칼슘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인 게 우리가 신경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분극 현상을 일으키거나 탈분극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런 이온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예를 들면은 내가 저번 학기에 시험 봤던 건데 테타니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아마 고칼슘 혈증일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뭐냐면 이게 손이 이렇게 꺾이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게 고칼슘 혈증 때문에 칼슘 이온 때문에 이게 근육 수축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거든. 그런 거를 테타니 현상이라고 해. 그런 것처럼 분극 이런 데에서 보면은 우리가 교육 과정 내에서 공부하는 거는 나트륨과 칼륨의 역할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분극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극을 받지 않아서 그냥 안정한 상태인 거야. 그랬을 때 뉴런은 이게 둘 다 그냥 중성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냐면 세포막이 있으면 여기가 세포막이야. 이 빨간 색칠을 한 부분이 여기가 세포막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세포 아니고 여기가 바퀴라고 할게. 그러면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세포 안은 플러스를 띄고요. 세포 밖은 마이너스를 띄어요. 여기를 좀 색깔을 다른 걸로 할까요? 여기 녹색으로 할게요. 세포막. 좀 세포막이 녹색인 것도 별론디? 그래서 세포막은 미안해. 반대로 얘기했는데? 안은 마이너스고 밖은 플러스죠. 안팎을 반대로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안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를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싶었는데. 응? 마이너스고 밖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잘 생각해봐. 나트륨도 플러스고 칼륨도 플러스잖아. 그러면은 실제 나트륨, 칼륨의 이온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그래도 왜 얘네가 다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일까? 왜일까요? 혹시 아나요? 아니요. 그치. 모를 수도 있죠. 거기까지는 안 하기도 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음전화 단백질이 있어서 그래. 음전화 단백질. 그러니까 음전화 단백질이 있어서 요 안쪽은 실제 그 안은 칼륨 농도가 나트륨 농도보다 높고요. 밖은 나트륨 농도가 칼륨 농도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온의 농도 차는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칼륨도 플러스고 나트륨도 플러스면 둘 다 플러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 그 이유 중 하나는 음전화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음전화 단백질을 띠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를 띠고 얘가 플러스를 띄어요. 이게 정상적인 자극이 없을 때 상태를 얘기하면 돼. 그치? 이게 분극 상태야. 근데 우선 분극에 또 원인이 있어. 이게 원인이 있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포막 구조를 잘 알아야 돼. 이게 보민이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포막이 있으면 혹시 그 말 기억나? 촉진 확산이랑 그 단순 확산이랑 그런 거 기억나니 혹시? 아니요. 어려운 개념이라 맞아. 내가 통합과학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통합과학도 가르치거든. 근데 그 통합과학 가르치면서 내가 느낀 게 생각보다 요 생물 파트를 요즘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나트륨과 칼륨은 이온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관여를 해. 그래서 단백질을 관여하는데 우리가 세 개의 단백질을 관여를 하거든. 하나는 뭐냐면 나트륨 통로야. 얘를 영어로는 통로를 채널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냥 나는 한국어로 얘기할게. 그리고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가 있어. 얘네는 칼륨 통로와 나트륨 통로의 특징은 얘네는 그냥 단순 확산을 해. 쓰고 싶은데. 칼륨 통로. 얘네는 그냥 단순 확산을 해. 정확히는 단순 확산은 아니야. 촉진 확산이라 봐야 돼. 촉진 확산을 해. 그래서 단백질로만 이동을 해. 나트륨 통로만 이동을 하고 나트륨은 나트륨 통로에서만 이동을 하고 칼륨은 칼륨 통로에서만 이동해. 그래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 통로는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 이거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확산이거든. 그래서 얘가 나트륨 칼륨 펌프야. 나트륨 칼륨 펌프인데 펌프는 무슨 얘기냐면 농도와는 관계없이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칼륨은 안쪽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야. 얘는 특징이 뭐냐면 농도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를 써. 에너지 ATP를 써.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자, 봄이나 몸에 그 적정 체온은 36.5도거든? 사람마다 조금 달라. 근데 너가 만약에 그 아파서 열이 났어. 열이 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뭐 진짜 한 38도만 돼도 좀 위험하다 그러거든? 근데 38도가 되면 진짜 우리가 사실 에너지 활동을 잘 못해. 에너지 활동을 잘 못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ATP를 만들려면 포도당을 효소를 이용해서 ATP 전환을 해야 돼. 그치? 포도당을 연소시켜 버리잖아. 세포 연소를 하잖아. 근데 이 과정에서 효소가 관여를 하는데 우리가 온도가 1, 2도만 올라가도 이 효소가 제 역할을 못 해. 그럼 제 역할을 못 하면 ATP 생성이 잘 안 되잖아. 그럼 ATP 생성이 잘 안 되면 대표적인 상황이 뭐냐면 이런 신경세포가 반응을 잘 못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네는 ATP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농도와는 관계가 없다. 농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조금 이제 글을 읽어보면은 뉴런의 세포막에는 여러 종류의 막 단백질이 존재해. 막 단백질에는 나트륨과 칼륨의 능동 수송을 담당하는 얘는 능동 수송이지.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의 확산, 촉진 확산을 담당하는 나트륨 통로, 칼륨의 확산을 담당하는 칼륨 통로가 있어. 여기에서 나트륨 확산과 칼륨 확산은 누구냐면 촉진 확산을 하는 애들이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농도에 관계가 없어. 농도 관계없음. 그래서 능동 수송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분해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요렇게까지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TP를 분해해서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을 세포 안으로 넣는 거야. 그래서 안은 칼륨 농도가 높고 밖은 나트륨 농도가 높다고 아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를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 다음에 탈분급을 할 때 알아야 돼서 그렇거든. 그래서 탈분급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다 했던 얘기고 아까 했던 얘기에서 또 하나는 봐봐. 세포 안에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온의 불균등 분포, 이온의 막투과도 차이, 음전한 단백질로 인해서 세포 안은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세포 밖은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분극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휴지전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과 밖이 뿔마가 달라지는 이유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좋아요. 자, 휴지전이에요. 이제 휴지전인데 이게 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휴지전이는 분극 상태인데 이걸 차이를 어디서 비교를 이 값을 이 수치 60에서 90을 어디서 얻는 거냐면 여기 바깥과 안의 전이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과 안의 전이차를 이용해서 잠깐만 내가 이거 뭐 좀 찍어놓고 기록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분극 상태에서 세포 안과 밖의 전이차를 휴지전이라 하고 휴지전이는 세포에 따라서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90으로 다양해. 근데 거의 우리가 시험에서 볼 때에는 70이에요. 70. 70이고요. 그래서 요 70이 된다. 그래서 축삭돌기의 세포막의 안과 밖을 비교한 상대적 전이차다라고 알아야 돼. 상대적 전이차. 상대적 전이차다. 그래서 뉴런의 휴지 전이는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 70으로 우선 둡니다. 보통은 둡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마이너스 70을 휴지 전이로 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중요한 건 이렇게 다양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치를 이용해서 얘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분극 상태에 대해 이온 분포를 보면은 실제 나트륨 통로는 다 닫혀 있고 지금 보면 나트륨 통로는 다 닫혀 있고 칼륨 통로는 일부 열려 있어. 일부 열려 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해서 활동을 할 거야. 계속해서 활동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탈분극 상태를 공부해 봅시다. 탈분극 상태. 자, 이제 역티 이상의 자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티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깃털을 가지고 정말 닿을 듯 말 듯하게 피부에다가 대는 거랑 뭔가 이거 깃털이 잘 안 보이는데? 깃털을 그려볼게. 이렇게 깃털을 이렇게 가지고 닿을 듯 말 듯 약간 살짝 할 때에는 깃털이 다가왔는지도 몰라. 우리가 그 느낌이 없거든? 근데 깃털을 막 푸드득 푸드득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머 옆에 있던 강아지가 놀랐어요. 옆에 사실 우리 집 강아지 초코가 누워서 자고 있거든? 근데 내가 푸드득 하는 순간 애가 깼어. 푸드득 푸드득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팍팍 이렇게 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닿지 않아도 이 바람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역티 자극이라는 건 우리가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역치가 이건 알아두면 좋아. 역치가 작을수록 예민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수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수치가 낮을수록 우리가 수치가 낮을수록 훨씬 더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는구나. 이게 사람마다 역치도 되게 달라. 예를 들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귀가 조금 그렇게 밝지는 않거든. 그래서 더더욱이 뭘 집중하거나 이럴 때에는 남의 말을 잘 못 들어. 근데 어떤 애들은 조그만 소리에도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막 이런 경우가 있어.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거지. 예민한 부분이. 근데 나는 약간 손끝이 예민해.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 촉감 있지. 이런 거에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옷도 약간 면밖에 잘 못 입어. 그러니까 막 이게 나일론이나 뭐 이런 걸 입으면 조금 그 느낌이 나에게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역티 이상의 자극이야. 그랬을 때 이제 자극이다 하고 분극이 바뀌거든? 이 상태를 탈분극이라고 해. 이 상태를 탈분극이라 해.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막전이가 상승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상승하는 이유가 있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역티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자극받은 부위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 그래서 나트륨에 대한 막투과도가 커지고 이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급격하게 확산이 되거든?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막전이가 플러스로 바뀌게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아마 그림이 밑에 있을 건데 밑에 없나요? 다음 페이지에 있나? 여기 잠깐 요거를 요거 잠깐 볼게. 활동 전이와 함께 설명할게. 탈분극인데 우리가 휴지 전이에서 자극을 받았잖아. 자극을 받으면은 활동 전이가 생기는데 이게 좀 알아둬야 될 게 여기가 활동 전이가 아니라 여기 휴지 전이서부터 내가 막전이가 30 플러스 30까지 바뀐 요 사이 있지? 요 사이 값인 100mV가 이게 활동 전이에요. 활동 전이는 휴지 전이와 그 탈분극이 일어났을 때 맥스 값 있잖아. 맥스 값의 막전이의 차를 활동 전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탈분극 시 이온의 상황을 보면은 칼륨 통로가 이때는 닫혀 있거든. 닫혀 있고 나트륨이 미친 듯이 안쪽으로 물밀듯 들어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티커네. 바깥에는 칼륨 농도보다 나트륨 농도가 더 많고 안쪽에는 칼륨 농도가 나트륨 농도보다 더 많아. 그래서 나트륨 농도가 높은 고에서 저로 확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미친 듯이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원래 음전하를 띄었다가 플러스 전하를 띄는 나트륨이 미친 듯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플러스가 나가는 거거든. 자기한테 들어오는 건 없는데 나트륨 플러스 이온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밖의 차이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막전이가 플러스 30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자극을 느꼈잖아. 그러면은 봐봐. 봄이나 너 처음에 옷을 갈아입을 때 있잖아. 옷의 느낌을 처음에는 느끼지. 그치? 처음에는 내가 옷을 입었네 느끼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실생활에 생활했을 때 내가 옷을 입고 있다는 걸 거의 의식하지 않아?
의식 안 해요. 의식을 안 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계속 탈분극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 왜냐면 계속 그 피로한 상태가 되거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자극을 받고 나면은 얘가 다시 재분극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전으로 재분극으로 가면은 상승한 막전이가 다시 휴지전이로 하강하는 현상을 재분극이라고 해. 그래서 이 재분극이 일어날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트륨 통로는 닫혀. 칼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다 오픈이야. 100% 오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트륨의 막투가도는 감소하고 칼륨의 막투가도는 증가하거든. 그러니까 아까는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높았던 거야. 근데 칼륨의 막투가도가 증가하면서 안에서 바깥으로 이동을 하게 돼. 그러면은 다시 안쪽에 있던 플러스 이온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면서 얘가 다시 재분극 상태인 휴지전인 마이너스 70으로 도달하게 돼. 근데 이게 내가 마이너스 70 하고 이게 몸 신체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보통은 더 낮은 과분극 상태를 잠깐 겪었다가 좀 더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하면은 이제 원래 처음 분극 상태의 통로와 퍼프 역할을 하면서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이걸 회복이라 하고 재분극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재분극 상태에서 자극을 받지 않는다 하고 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좋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탈분극과 재분극에서 이온의 막투가도. 자, 이거는 진짜 시험에 쉬운 문제로도 꽤 많이 나온다. 대표를 치면 좋겠고. 스티커? 얼굴에다가 하는 거였군요. 난 여기다가 화면에다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와 요거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지금 보면 자극을 받았잖아. 이랬을 때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가 나트륨 투과도 때문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탈분극되는 시간과 여기 나트륨의 투과도가 높아지는 시간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빨리 투과도가 높아지는 애가 나트륨이고 나중에 투과도가 높아지는 애가 칼륨이야. 왜냐면 우리가 재분극 됐을 때 칼륨의 투과도가 높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뭐 굳이 따진다면 여기를 가려놓고 여기가 A, 여기가 B면 누가 나트륨이고 누가 칼륨이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진짜 그런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그 수능특강 문제 살펴보면 요렇게 나오지? 아까 말했던 그대로. 그치? 지금 보면은 자극을 받았을 때 6번이거든? 이게? 그래서 자극을 받았을 때, 역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의 촉석돌기 한 지점에 따른 막전이를 나타냈고, 나는 이 지점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막투과도를 나타낸 건데, 기억과 니은은 나트륨과 칼륨 중 하나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가 바로 나트륨이고 얘가 칼륨이다 라고 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러면은 구간 1에서 칼륨은 세포 밖에서 안으로 확산된다. 맞는 얘기고, 구간 2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자극을 주고 경과한 시간이 4ms일 때 4ms가 여기거든? 그럼 지금 이미 재분극돼서 분극 상태에 안정한 상태로 돌아온 상태란 말이야. 그럼 세포막을 통한 칼륨의 확산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실제 그렇지는 않은 게 이 답이 3번인데 이유가 잠깐만 내가 한번 보여줄게. 분극 상태일 때이잖아. 분극 상태일 때 지금 통로의 역할을 보여주면은 이게 디귿 같은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 근데 봐봐. 휴지전이 상태일 때 칼륨 통로가 이렇게 얘 나트륨 통로가 아니었네. 미안해요. 얘는 좀 지울게요. 여기 지금 칼륨 통로라고 되어 있잖아. 칼륨 통로 2개 중 하나가 열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칼륨 통로가 분극 상태일 때, 안정한 상태일 때 모두 닫혀 있는 상태는 아니야. 그래서 확산 활동이 안 일어나냐? 그럼 그건 틀렸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던 내용 중에 여기까지 했던 내용도 꽤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 그래서 반드시 잘 숙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넘겨서 이제 흥분의 전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줄게. 이거는 여태까지 단일한 흥분 상태를 얘기한 거거든. 그럼 이게 이 흥분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 여기 보면은 흥분의 전도 과정. 내가 전도는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은 어 신경세포 내에서 전달 정보를 이동하는 내에서 전기적 신호를 이동하는 전기적 신호의 이동인 거지. 그치? 그래서 뉴런의 특정 부위에 탈분극이 일어나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일정한 시간 뒤 인접한 부위에도 탈분극이 일어나서 전도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보면은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진행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반응이 자극이 일어났잖아. 그러면은 나트륨의 확산은 이쪽으로 양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신경세포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내가 자극을 요 중간에다가 줘도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요 중간에다가 주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지.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극은 뉴런이 자극을 받기 전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 작용과 열려있는 칼륨 통로를 통한 칼륨 유출에 의해 분극 상태가 되는데 탈분극이 일어나면 나트륨이 무자비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세포 내에 있던 플러스가 되면서 대부분의 칼륨 통로가 열리고 칼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되어 재분극이 일어날 때 요 바로 옆에서는 이 나트륨의 확산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다시 나트륨이 들어오는 탈분극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얘 다시 재분극되고 다시 또 옆에 탈분극되고 이거를 연쇄적으로 일으킨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요것도 잘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시냅스에 대해서 알아볼게. 아까 시냅스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는 해줬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의 사이를 얘기해. 이 신경세포체가 20나노미터의 틈을 두고 접한 부위를 시냅스라고 해. 살짝 떨어져 있는 거야. 하나의 뉴런이 다수의 뉴런과 시냅스를 형성하기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하나의 신경이 있는데 여기 A 신경과도 시냅스를 이루고 B 신경과도 이렇게 시냅스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의 뉴런이 다수의 뉴런과 시냅스를 형성한다. 이런 뜻이고요. 시냅스를 기준으로 흥분을 전달하는 뉴런을 시냅스 이전 뉴런,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절전 뉴런이라고 해요. 그리고 흥분 전달을 받는 뉴런을 절후 뉴런이라고 해요. 이거를 언제 쓰냐면 교감신경 공부할 때 쓰거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공부할 때 씁니다. 이 말을. 그래서 흥분의 전달 과정은 시냅스 이전 뉴런의 흥분이 축삭돌기 말단까지 전도되면서 이게 보면은 봐봐. 세포 내에서 전달되는 거를 전도라고 하지. 그치? 그리고 나서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되면서 시냅스 소포에 있던 신경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돼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확산되어 시냅스 이후 뉴런의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에 결합하면 시냅스 이후의 뉴런 통로가 열리면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 돼 있지. 화학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를 전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흥분의 전달 방향이라 돼 있는데 전도는 양방향이었거든. 좀 비교를 하면서 써볼게. 전도는 양방향이었어. 근데 전달은 일방향이야. 무슨 얘기냐면 전달은 시냅스 소포는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기 때문에 이거 별표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기 때문에 흥분은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 신경세포로만 전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퀴즈를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림 너무 못 그리는데? 이거 실화니? 그림? 이게 신경세포예요. 근데 뭔지는 알아보겠지? 그래. 고마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자극을 줬어요. 밖에 비가 오네.
거기도 비 오니? 아니요. 너넨 좀 맑은 것 같아, 창이 보니까. 음. 여긴 비 와. 역시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또 다르네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극을 띡 줬어. 그러면 안쪽에서는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는 게 맞거든? 이건 맞아. 근데 자,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이쪽으로는 신경 전달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이쪽으로는 돼요. 얘는 이쪽으로밖에 신경 정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나와.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들이 "이런 문제가 나온단다." 이럴 때 이게 단독적인 문제로 나오기는 어려워. 왜냐면 생명과학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소위 격하게 말하자면 싹고 인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거를 문제를 내면은 어 등급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막 50점 만점 등급이 이게 1 등급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보통은 고인물들 때문에 요런 거를 부분 넣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요거야. 뉴런에서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거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이걸 쪼끔 이제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봐봐. 전도되는 우리가 전도되는 시간 플러스 탈분극 시간 이게 합해서 총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자료 탐구를 한번 해볼게. 이거 밑에를 보지 말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할 수 있거든.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천천히 읽어볼게. 가는 민마리 집신경 AC 지점을 D1으로부터 세 지점 D2, D4까지의 거리를 나는 A와 B의 D1, D4에서 다는 C의 D1, D4의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나는 AB 신경인 거고 AB 신경을 나타낸 거고 다는 C 신경을 나타낸 거네. 그치? 그래서 얘는 흥분의 전도 속도라 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극을 줬을 때 이 신경세포 내에서 거리당 걸리는 시간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얘는 2고 얘는 3이야. 그치?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자극을 줬을 때 D1에서 줬잖아. 그러면 내가 전도되는 시간 플러스 탈분극 시간이라 했지? 자, 이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주고 4ms가 경과했다 했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총 시간은 4ms야. 자, 그러면은 A부터 하나씩 뜯어볼게. 자, A는 보면은 자,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0이야. 왜냐면 얘는 자극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할 필요가 없었어. 그치? 그리고 총 탈분극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ms라고 보면 돼. D2에서는 2cm니까 얘가 2cm ms거든? 아이고, msec. cm msec거든? 그래서 이렇게 msec이기 때문에 얘가 2cm를 가는데 1ms가 걸리고 그리고 총 시간이 4니까 합이 4가 되려면 여기가 3이 돼야 돼. 이게 탈분극 시간이야. 그치? 자, 내가 D3에 가는데 얘가 여기까지 이 자극을 받고 이 자극이 여기까지 전도되는 데에는 4 나누기 1을 해서 2ms가 걸리고 그러면 4초 뒤에 관측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msec 탈분극이 된 거야. 그치? 그리고 얘는 3ms가 걸리고 1ms가 탈분극이 된 거지. 속도가 같은 C는 똑같아. 얘가 0 플러스 4, 얘가 1 플러스 3, 2 플러스 2, 얘가 3 플러스 1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되는 거 맞지? 네. 좋아요. 고마워요. 자, 이렇게 되고 B를 볼게. B는 좀 달라. B는 좀 빡쳐. 왜냐면 정수가 아니야. 그래서 우선은 여기가 0 플러스 4인데 여기는 3분의 2 플러스 3분의 이게 총 12. 10이어야 되고 얘가 3분의 4고 얘가 3분의 8이고
여기가 이제 드디어 정수인 2가 나오고 그다음에 탈분극이 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훌륭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각각 4초일 때의 막전이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해 볼게.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봅시다. A와 B부터 판단해 볼게요. 자, A는 지금 자, 이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지금 4초일 때는 마이너스 70mV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측하면 마이너스 70mV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3초일 때에는 마이너스 80mV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리고 2초일 때는 이렇게 찍어봐. 그러면 대략 0에 가깝거든? 그냥 한 0mV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1초일 때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보면 대략 한 마이너스 60이겠구나. 마이너스 60 mV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70이고 솔직히 이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정수만 우선 따져볼게. 그럼 얘가 2일 때, 탈분극이 2일 때니까 얘랑 같겠지? 그래서 0mV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문제에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A에서 D3와 B에서 D4는 막전이가 같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럼 맞거든? 그치? 응.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70. 자, C는 지금 그래프가 달랐거든? 그래서 C는 그래프를 보면은 C의 그래프는 얘란 말이야. 아이고 미안해요. 얘란 말이죠. 얘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3초일 때는 마찬가지로 대략 한 마이너스 70으로 봐도 될 것 같아. 2초일 때가 아이고 미안해. 자꾸 눌러가지고 마이너스 80이에요. 그리고 1초일 때는 그림이 별로야. 잠깐 여기에 기능에 직선이 있었어. 타라라라타 요즘이네. 와, 한 마이너스 20? 뭐 이렇게? 아이고 마이너스 20쯤 되겠다.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그렇지. 그래서 시험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수치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80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마이너스 80 이런 거. 그리고 마이너스 70도 은근 많이 물어봐. 마이너스 70도 뭐 이냐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막전이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다행인데? 왜냐면 내가 살짝 우려했던 게 뭐냐면 그 내가 옛날 경험에 그 요 파트를 설명할 때 전도되는 시간과 이 탈봉되는 시간에 대해서 요렇게 설명했을 때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었거든? 근데 그래도 이해를 했다면 진짜 잘했어. 그러면 내가 이제 또 비슷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 않겠니? 이게 그러니까 우리 킬러지? 근데 우선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꺼내보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제 이거 하면 신경 끝난 거야. 어머 너무 좋지 않니? 1시간 만에 신경이 중요 부위가 다 끝났어요. 너무 해피한 거예요. 잠깐만. 적당한 문제를 하나 잡아볼게. 이게 요즘 진짜 다 어려워졌어. 11번 볼까? 11번? 요거 텍스트가 너무 기니까 한번 문제를 읽을 시간을 좀 줄게. 내가 5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기억니은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민이도 판단을 해봐. 5분 정도 줄게요.
보민아, 음. 문제는 좀 다 읽어봤니? 네. 혹시 잘 풀리니? 네. 같이 풀어볼까, 우리? 음. 문제는 다 읽어봤지? 음. 어,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가 제일 좋냐면,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 가는 어떤 민마리집 신경 P로부터 D1, D3까지의 거리를 나는 지금 이 신경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했을 때 지점에서 막전이 변화를 표에서 P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해주고, 자, 중요한 건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총 시간이 5ms다. 총 시간이 5ms라고 했을 때, 내가 총 계산해야 될 시간이 5ms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고, 순서 없이 기억 디귿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측정한 거를 여기서 알아냈다는 거야. 이 문제는, 신경 문제 중에서 난이도 하나인 이유가 뭐냐면, 자극의 위치를 알려줬어. 그러니까 이게 자극의 위치만 알려줘도 문제가 되게 쉬워져.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60, 70, 80, 50을 다 여기 초 단위를 예쁘게 그래프에 나타내줬잖아. 그래서 문제가 조금 더 수월했어.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아니야.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되게 많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근데 조금 어렵다면은 뭐 때문에 어려운 거냐면 흥분 전도 속도를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2cm per ms보다 작다고 얘기했지 이게 정확한 수치를 주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정확한 수치는 내가 정해야 되는데 내가 5초 관측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5ms 관측했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60은 여기도 되지만 여기도 되거든. 그치? 음. 마이너스 60은 두 군데에서 관측이 가능해. 그래서 여기라고도 말할 수가 없고 여기라고도 말할 수 없어. 근데 내가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그냥 여기만 점선이 그어져 있지 않니? 그치? 여기 음. 마이너스 60을 보면 여기만 점선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약간 이렇게 그냥 좀 섣불리 추측해봐도 돼. 그래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 시작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 생명과학 문제 풀 때 가정은 두 대, 뭔가 약간 귀납적으로 하나씩 해봐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70은 절대 못해. 왜냐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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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무한대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느 지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치? 근데 내가 한 가지 따져볼 수 있는 건 마이너스 80이야. 여기는 유일무이하게 한 곳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마이너스 80mV인 곳과 플러스 30mV인 곳 있잖아. 여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니? 음. 좋아요. 그리고 탈분극은 여기가 더 많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일어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조금 어렵게 설명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렵게도 설명하고 좀 쉽게도 해볼게. 내가 지금 마이너스 80이 여기 있거든? 잠깐만. 마이너스 80이 여기 있고 60이 될 수 있는 부위가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야. 60이 될 수 있는 부위를 파란색으로 나타낼게. 1번, 2번이야. 자, 그 다음에 70이 될 수 있는 부위를 녹색으로 나타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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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선으로 나타낼게. 여기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순서가 지금 보면은 얘도 1, 2, 3, 4 이렇게 해볼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자 여기가 이제 탈분극 여기로 끝나는 애. 그러니까 여기가 D3, D2, D3, D2, D1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D3, D2, D1일 수 있고 아니면 여기가 D3, D2, D1일 수 있고 아니면 얘가 또 D3, D2, D1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케이스가 진짜 많지? 상당히 많아. 천천히 하나씩 해보자. 그래서 우선 얘를 볼게.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탈분극을 하는데 정확히 2ms를 썼거든? 그럼 얘는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3ms를 쓰고 그 다음에 2ms를 탈분극하는 데 쓴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얘가 속도가 뭐라 그랬냐면 전도 속도가 반드시 전도 속도가 2cm보다는 작아야 된다 했어. 2cm/ms보다는 작아야 된다 했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2cm/ms일 때에는 얘가 여기까지 이동을 하거든. 그치? 근데 그거보다 크다면 얘가 D3였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니까 얘 디귿은 너무 저명하게도 D1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가 D2면 만약 D2면 속도가 2cm/ms가 돼서 그래. 그치? 그래서 얘가 D1이야. 얘가 D1이거든. 그러면은 탈분극을 제일 많이 하는 애가 빨간색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1바라는 거야. 1바. 그 다음에 그러면 탈분극을 많이 하는 애가 이제 니은이냐 기억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니은이냐 기억이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보면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제 얘가 지금 보라색으로 할게. 여기가 D1이야. 그치? 여기가 D1이고 자 얘가 D1이고 그럼 그럼 끝났어. 얘가 D1이면 끝난 게 봐봐. 얘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ms였잖아. 그럼 얘가 지금 4cm 이동했지? 나누면 돼. 그러면 기억을 볼게요. 기억. 이 신경의 흥분전도 속도는 4분의 3cm/ms다라 했는데 반대지? 역수란 말이야. 3분의 4cm/ms여야지. 3초가 걸린 거잖아. 3ms가 걸린 거잖아. 거리 나누기 4cm 나누기 시간 3ms가 속도니까 얘는 3분의 4cm/ms가 돼야지. 그치? 자 그러면은 다 구할 수 있어. 뭘 구할 수 있냐? 내가 여기 전도되는 시간을 구할 수 있거든. 자 그럼 6과 8을 구해볼게. 6과 8을 구해볼게. 자 이제 이걸로 자 6 나누기 얘 구해볼게. 6 나누기 3분의 4거든? 그럼 곱하기로 바꾸고 4분의 3으로 바꾸면 얘가 2분의 9초 걸린 거거든? 그러면 4.5초야. 4.5초고 얘가 탈분극하는데 0.5초 쓴 거야. 그치? 그럼 0.5초 쓴 거니까 우와 미친! 여기야 여기. 그치? 진짜 내가 말한 대로지? 그러니까 뭔가 마이너스 60이 여기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60이 여기거든요? 이게 D2예요. 그 이게 D3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여기 도달도 못했다는 거야. 봐봐. 얘가 8cm에 도달하려면 8 나누기 4분의 3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역수를 곱하면 8 곱하기 4분의 3이 되잖아. 3분의 4지. 미안. 자, 그냥 역수를 바로 곱할게. 그러니까 속도가 8 나누기 속도가 3분의 4니까 8 곱하기 4분의 3으로 역수가 되지. 그러면 약분 하면 얘가 6초잖아. 그치? 얘가 6ms야. 여기 도달하는데 그럼 여기에 전도가 지금 5ms일 때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어. 그렇지. 안 된 거야. 아직 안 도달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한 요쯤까지 간 거야. 그냥. 이해되니? 그럼 맞아볼게요. 니은은 D3이다. 맞죠? 우선 기억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6초일 때라고 돼 있어. 자, 6초일 때래. 이때 기억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냐?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 그럼 내가 이게 D2일 때 도달하는 때가 4.5초였고 6초가 되면은 얘가 탈분극 시간이 지금 1.5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분극 상태가 변하는 시간이 1.5인데 1.5를 찝어. 절반을 찝어서 올려. 끌어올려. 그럼 얘가 지금 탈분극이 아니라 지금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안 돼. 이거 선생님 그래프 믿어도 돼요? 이럴 수 있는데 이게 1.5라고 아주 정확한 절반의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돼. 그렇게 해도 돼. 왜냐면 잘 보면 얘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얘가 탈분극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도 이쯤이거든? 이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1.5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그치? 그래서 얘는 아니다. 답은 니은이다. 니은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보민아, 이게 제일 어렵지? 네. 근데 이해는 되니? 네. 아,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요거 잘해야 돼. 요거 되게 중요해. 요 문제가 되게 쉽지 않거든?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말하는 어려운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머, 이거 아까 방금 지나간 거, 배웠던 건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애들이지. 지금 4번 같은 레벨 3 같은 문제 있지? 요게 진짜 어려워. 요게 레알 어렵거든? 진짜 어려워. 근데 내가 누차 말했지만 항상 얘가 내가 뭘 먼저 보라 했냐면 플러스 32랑 마이너스 80을 위주로 보라 그랬어. 그치? 이거는 한 번밖에 안 일어나. 한 번밖에. 갑자기 다른 시간에 2번 관측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순서를 조금 판단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 문제를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내가 풀이 위주로 이걸 해줄 거야. 지금 끝난 건 아니야. 내가 근육을 나가고 싶어서 다음 시간 얘기를 한 거거든. 자, 이제 그래서 근수축에 대해서 나가봅시다. 얘는 여기에 뒤안기를 두고 내가 봄이나 그 카톡을 좀 알려주면은 혹시 내 번호를 어머님이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카톡으로 나한테 카톡 하나만 날려주면 내가 이번 주에 주간 할 숙제를 내가 좀 이렇게 좀 짜집게 해서 보내줄까 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풀어 오면 돼. 그래서 마저 또 보면 이제 근수축이에요. 근수축인데 옛날에는 선생님 시절에는 이 골격근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뭐 골격근뿐만이 아니라 뭐 내장 근육 뭐 이런 것도 공부를 했었는데 왜냐면은 그때 상피세포가 이런 걸 자세히 공부하다 보니까 근육 세포도 뭐 내장 근육 세포 뭐 심장 근육 세포 골격근 이렇게 공부했지만 요즘은 그런 원론적인 걸 생명과학 원에서 물어보지는 않고 대체로 뭐 시간별 뭐 그걸 냈는데 내가 며칠 전에 내가 결혼을 했거든? 내가 유부녀야. 좀 웃기지?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남편이 똑같은 업을 해. 그러니까 비슷한 업을 해. 그러니까 강사 일을 하면서, 이 친구도 대학을 다시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좀 있는데, 그래. 근데 아무튼 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이 친구는 좀 약간 과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교육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늘 나한테 내가 생명을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내 남편이 유일하게 못하는 게 생명이야. 내가 그래서 그걸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나한테 생명과학 문제 하나 최근에 골격근 문제를 하나 보여줬거든. 그게 덕후 이번 7월 모의고사였는데 진짜 이 문제를 욕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지 이것도 얘기를 해줄게. 이게 아까 남편이 말한 진짜 뭐 이런 계상 문제가 있나 이런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골격근의 구조를 어느 정도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런 건 몰라도 돼. 뭐 힘줄에 의해 뼈에 붙어 있으면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이거 다 몰라도 되거든요.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되는데 이거를 알아야 돼. 이 Z선과 M선에 대한 구분을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문제에서는 Z선과 M선을 그냥 직선으로 그리기 때문에 반드시 글씨를 보고 알아야 돼. 그래서 찬찬히 얘기해 줄게요. 이제 중요한 얘기. 골격근은 여기 이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어디까지가 세포인지는 알아야 돼. 근육 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고 근육 섬유 다발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육 섬유가 세포야. 근육 섬유까지가 세포인데 근육 섬유는 특징이 다핵 세포야. 뭐냐면 핵이 많은 세포를 얘기하는 거야. 핵이 여러 개의 세포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 섬유 안에는 또 미세 근육 원섬유 다발이 들어있어요. 이제 근육 원섬유는 우리가 말하는 세포가 아니야. 얘는 세포 아니야. 근육 섬유까지가 세포야. 근육 섬유. This is 세포. 세포. 그리고 근육 원섬유는 세포 아님. 그리고 근육 원섬유 마디를 두고 이제 공부를 해보면 얘네는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어.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조금 두꺼운 필라멘트야. 그래서 얘는 좀 어둡게 보이거든. 이런 데를 보통 암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어두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어두운 부분 그리고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이거 뭐야? 취소. 자, A대.
라고도 하죠. 여기가 A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오신 길이 부분을 A대라 해. 자, A대는 마이오신 부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길이 변화가 없어. A대가 그래서 항상 이 그 근세포 수축 문제의 기준이 된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요 사이에 A대만 그러니까 그 마이오신 부분만 있는 부분을 H대라 하고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을 I대라고 해. 요런 데를 명대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I대가 지금 정확히 표시가 좀 잘 안 돼 있는데 여기를 얘기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 요렇게. Z선을 기준으로 하나의 단위의 원섬유라고 보면 돼. 이게 하나의 근육 원섬유 마디야. 그래서 시험에는 요즘 갑자기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진짜 좀 잔인한 건데 옆에 다른 원섬유 마디를 하나 그려놓고 여기 M선부터 여기 M선까지 요렇게 나타내.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웠어. 이번에 그 대성 문제였거든? 그래서 이거를 숙제로 내가 캡처해서 보내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개 쌍욕하는 재수생이 진짜 많았어. 이게 마이맥 그 덮어 모의고사는 보통 상위권 애들 중에서도 그 뭐 약간 반수하는 애들이 많이 시험 보니까 걔네들이 욕할 정도면 아, 좀 그렇게 쉽진 않았구나를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맞아, 지우면. 자,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내가 이거는 윤도영한테 배운 건데, 윤도영이 이렇게 쓰거든? 여기 겹쳐져 있는 부분 있잖아. 이게 사실 명칭이 없어. 근데 우리가 이 겹쳐진 부분을 우리가 보통 시험에는 여기 기억, 여기 니은, 여기 디귿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그럼 요 니은 부분을 내가 앞으로 명칭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윤도영이 지은 건데 이걸 겹대라고 할 거야. 겹대. 왜냐면 겹쳐진 부분이라 해서 그 뭐 A대, I대, 뭐 명대, 암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그 대를 해서 겹쳐져 있다 해서 겹대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기를 설명할 때는 겹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길이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길이를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맞아볼게. 우선 조금 원론적인 걸 더 얘기하고 그다음 시작할게. 그 골격근의 수축 원리를 활주설이라고 했잖아. 자, 봐봐. 내가 썰 풀어볼게 하면 이거는 팩트야, 아니야? 보통은 이게 썰이라는 거는 팩트일까? 아니면 약간 그 확실하지 않은 내용인 걸까? 확실하지 않. 그치, 확실하지 않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활주설은 아주 확실한 건 아니야. 근데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거지. 아직까지 유력한 앤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맞는 말이 되면은 보통 활주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론으로 얘기해. 활주설은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지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근수축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또 이거 활주설은 시험에 잘 안 나와. 이 근수축에 대한 문제는 이거 뭐 근육 섬유와 근육 원섬유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요 길이에 관한 변화 얘기를 더 많이 해. 그래서 요거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면 돼. 구조를 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여기 구조 있지? 잠깐만. 지우개로 좀 더 예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중요해. 여기를 잘 알아야 돼. 요거를 잘 알아야 돼. 다른 거는 그렇게 몰라도 돼. 잘 몰라도 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넘어가면 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뭐 그냥 이거 읽어보면 되고 근수축 에너지원이 옛날에는 이게 나오긴 했거든? 근데 나는 항상 이게 나오지를 않아서 이번에도 나온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 근데 진짜 인생은 모르는 거잖아. 내가 그렇다고 모르는 거에 그걸 할 수는 없잖아? 그 도박을 걸 수는 없으니 요즘 그 교육의 그 이 수능 시험에 대한 그 운영이 좀 약간 진짜 그러니까 예측 불가해서 그냥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뭐 헬스에도 좋아. 헬스 좋아하니? 아니에요. 운동 관심 없니? 네. 그래? 뭐 격투기도 전혀 안 하니?
그게 농담이야. 내가 격투기를 했었거든. 내가 주짓수랑 복싱을 좀 했었어. 그래서 이제 근육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 이거 크레아틴이라는 그 보조제도 있어. 그래서 이게 근육의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앤데 크레아틴이 많으면 뭐가 좋으냐면 크레아틴 인산을 형성할 수 있어. 크레아틴에 인산이 붙어 있는 건데 이 인산에 있는 인이 ADP에 붙어서 ATP가 되거든. 그 ATP 생성이 크레아틴 인산이 좀 더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포도당 태워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크레아틴 인산에서 ADP에다가 인산을 뿅 하고 줘가지고 좀 더 활동을 빨리 해주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근수축을 하기가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수축하는 운동에는 뭐 웨이트가 있겠지, 그치? 막 무거운 거 들을 때 에너지가 더 필요한데, 근데 내가 세포 호흡으로만 부족해. 그럼 이게 다 크레아틴 인산 같은 애들이 도와주는 거야. 뿐만 아니라 무호흡을 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무호흡이 뭐냐면 그 세포 그니까 그니까 그 산소 없는 무기성 호흡을 한 세포 호흡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뭐가 생성되냐면 젖산 같은 게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 이렇게 근육이 나중에 근육통이 오는 이유가 그중 하나야. 그래서 젖산을 해소하는 방법은 여기는 없어. 젖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그냥 얘기를 하자면 젖산을 이제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더 하거나 아니면 찬물로 샤워를 하잖아. 그럼 근육에 남아있는 젖산이 대사를 해. 그래서 대사를 하면서 ADP가 ATP로 대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없어진다. 그래서 그냥 근수축에 공급하는 데 있어서 크레아틴 인산이 세포호흡보다 좀 더 빨리 전달해준다. 요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근수축 시 여기 밑에 보면은 각 부분의 길이인데 탐구자료 살펴보기 있잖아. 이게 사실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별표예요. 레알 중요하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 거의 안 나온 적이 없고 시험에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원섬유 마디를 이렇게 주지만 지금 사설에는 지금 M선과 M선 사이를 주기도 했거든. 그래서 항상 그렇게만 나오는 거 이렇게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마저 정리를 해보면 잘 봐봐. 우리가 이완했을 때에는 전체 X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3이거든. 그치? 3 마이크로미터로 되어 있어. 근데 얘가 수축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액틴 필라멘트가 안쪽으로 수축하면서 이게 전체적인 X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거든. Z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보면 마이오신을 기준으로 양쪽에 액틴 필라멘트가 2개가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수축을 하면서 변한 길이가 지금 얘기해보면 변한 길이가 마이너스 0.8만큼 줄어들었어. 그치?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0.4 줄어들고 여기서 0.4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제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 자, 반반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서 0.4가 줄어들어야 되거든? 그럼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수축을 한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얘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I대가 줄어들었지. 그치? I대가 줄어들었어. 그리고 여기가 줄어들었거든?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0.4 마이크로미터 줄어들고 이 디귿은 양쪽에서 0.4씩 줄어드니까 얘는 마이너스 0.8 마이크로미터가 줄어드는 거야. 그치? 디귿은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냐면 M선이 기준이야. 항상 M선이 기준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디귿을 내가 좀 다르게 잘라서 요렇게 잘랐어. 그래서 여기를 디귿이라고 해보자. 이 절반을. 그러면은 여기도 마이너스 0.4 마이크로미터 줄어드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서 0.4 여기서 0.4 줄어들면 총 마이너스 0.8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여기가 겹대 부분 있잖아. 겹대 부분이 그만큼 0.4 플러스로 증가하게 되거든. 그래서 다 더하면 결국에 이 전체 이 절반의 길이는 마이너스 0.4 마이크로미터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치? 응.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보통 디귿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내가 잘라낸 것처럼 M선을 기준으로 절반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마디에서의 H대를 그냥 표시를 하거든. 그래서 반드시 H대는 2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0.8 마이크로미터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를 좀 쉬운 거부터 접해 볼게. 좀 접해야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우선은 좀 쉬운 개념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거. 이게 근육 섬유고 이게 근육 원섬유지. 그치? 자, 기억 문제 봐봐. 기억은 여러 개의 핵이 있는 세포이다. 아까 나왔지? 내가 얘 근육 섬유 다핵세포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맞는 얘기. 근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A 길이 막 액틴 필라멘트야. B 길이 얘는 액틴 필라멘트야. 얘는 마이오신이야. 그러면은 액틴 필라멘트 길이와 마이오신 길이는 모두 변하지 않는다 했잖아. 맞아. 이거 주의해야 될 게 액틴 필라멘트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실제 길이는 안 변해. 그냥 이게 액틴 필라멘트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구간에 따른 그 길이가 좀 달라지는 것뿐이지 실제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길이가 길고 짧아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니은도 맞아. 가나의 부위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가 부위가 나 부위보다 어떻게 보인다. 맞아. 여기가 암대고 여기가 명대야. 그래서 맞는 얘기. 답은 5번이야. 그리고 16번은 만약 내가 이거 레벨 우선 수능 특강 그 2점짜리까지만 숙제를 낼 거거든, 봄이나? 근데 16번은 풀지 마. 시험에 잘 안 나와. 내가 거의 15년간 시험을 보면서 이제 거의 18년 정도 됐군요. 거의 16번 같은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어. 구모에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해도 되거든? 그래서 16번은 문제를 풀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뭘 풀 거냐면 15번을 풀 건데 15번을 조금 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 지금 1시 10분이거든? 5분 정도 줄게. 15분까지 요거를 최대한 한번 풀어볼래? 응. 좋아요.
봄이나? 네. 어때? 좀 문제를 한번 다 읽어봤니? 네. 혹시 잘 풀리니? 네. 오, 잘 풀려? 답 나왔어? 네. 오, 그럼 한번 맞춰봅시다, 우리. 우선, 어, 이게 T1과 T2에서 누가 수축 상태지? T1. 그렇지, 얘가 수축 상태야, 그치? 얘가 이완 상태지? 그치? 네. 그리고 얘가 0.2 수축했고, 위로. 이렇게 수축, 이완에서 수축으로 볼게. 얘는 0.1 줄어들었잖아. 그치? 근데 네. 지금 수축을 해서 줄어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디귿과 기역이야. 그치? 근데 네. 디귿은 양쪽에 대칭해서 양쪽을 모두 나타내는 거니까 2배로 측정되는 A가 디귿이 되고 그다음에 0.1로 측정되는 C가 기역이 되겠지. 그치? 네. 그리고 B는 니은이 되는데 니은은 암대로 그 마이오신을 측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수축 기한에 관계없이 길이가 변하지 않아서 1.6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완성을 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은 A는 기억이 다 틀렸고 T1일 때 A대의 길이, A대의 길이는 요 검은 애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 짙은 검은색 여기 부분. 그래서 1.6 마이크로미터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T2일 때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구간.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겹치는 구간. 그치? 여기가 1.3이냐? 라고 했거든. 그럼 우선은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되거든. 겹치는 구간을 물어봤잖아. 그럼 이게 양쪽 길이의 합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가 우선 천천히 해보자. 여기가 여기 아이고 왜 엄마 미안해요. 잘못 눌러가지고 얘가 여기가 1.6이고요. 여기 지금 기역 부분 있죠? 여기가 지금 T2일 테니까 그냥 0.3. 여기가 0.3이 되겠지. 그치? 그럼 전체 길이는 2.2가 되지. 근데 전체 길이가 사실 필요하진 않아. 왜냐면은 그냥 내가 여기 0.8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우리가 디귿 있지. 디귿에서 여기 절반 부분을 빼면 끝나지. 그치? 그래서 그냥 한번 구해봤어 얘는. 그래서 얘를 마저 구하면 자 0.8에서 그다음 빼기. 자 이거 디귿의 절반인 0.4. 0.4를 빼면은 얘가 0.4가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0.4인 거지. 그러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0.4 더하기 0.4니까 1.3이 될 수가 없겠네. 그치? 여기서 1.3의 길이가 어디서 나온 걸까? 라고 생각하면은 잘 모르겠네, 진짜. 그래서 어쨌든 이러하다. 맞니? 이렇게 나왔니? 네. 아, 훌륭해요. 그래서 답이 1번이죠? 근데 근수축은 얘가 쉬웠던 걸까? 아니면은 원래 조금 근수축 파트는 원래 잘 풀었어? 잘 모르겠어? 네. 잠깐만. 이거 레벨 3 진짜 어마무시하지 않니? 요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 골격근 수축인데 이게 페이지가 56쪽이야.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근육 원섬유 마디가 마디 X를 구조로 펴는 골격근 수축 과정이 이렇게 있고 길이가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같이 감소하고 같이 증가하고 이거를 되게 잘 관측해 봐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10번 문제 하나 있잖아. 요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 지어보자 오늘. 10번도 마찬가지로 한 5분 정도 줄게. 그러니까 한 23분까지 풀어보자.
봄이나 우리 이제 응. 같이 해보자. 응. 혹시 문제 일부는 좀 풀렸니? 응. 오, 훌륭해, 훌륭해.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얘가 좀 할만했던 건 뭐냐면 여기 T1과 T2를 잘 보면은 답이 나와서 그렇거든? 잘 보면 T1과 T2인데 이게 보면 수축했을 때 있잖아. 수축했을 때 수축시 한데 깜짝 놀랐네. 수축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그치? 그리고 응. 이완시 얘는 증가, 감소, 증가가 돼. 그치? 응. 그러니까 두 개의 기역과 디귿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T1에서 T2로 갈 때를 보면 얘는 플러스 D인데 얘는 마이너스 2D고 얘는 마이너스 D거든? 그럼 B와 C는 기역과 디귿 중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응. 근데 디귿은 양쪽을 모두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배로 반응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B가 디귿이라는 걸 알 수 있고 C가 기역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응. 그리고 A가 니은이 된다는 거를 판단할 수 있어. 그치? 응.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또 두 번째는 D 값을 구해야 되거든. 스몰 d를 구해야 A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스몰 d를 판단해 보면은 지금 여기서 A 대의 길이가 1.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고 이거 색깔을 조금 딴 걸로 하자. 여기가 제가 마음이 급해요. 얘가 1.6 마이크로미터잖아. 그치? 그럼 얘가 1.6 마이크로미터인데 지금 보면은 가운데 부분 디귿과 그 다음에 겹대 부분 니은을 합친 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 1.6은 뭘 의미하느냐면 디귿 더하기 2배의 니은이 되는 거야. 그치? 응. 그러면은 이건 사실 어느 시기나 상관은 없지만 변하지는 않거든? 하지만 난 그냥 T1을 가지고 계산을 할게. 그럼 T1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4D 더하기 그 다음에 4D가 되겠네요. 2배의 니은이니까 8D가 1.6이거든요. 8D가 지금 1.6인 상태예요. 8D가 1.6인 상태다. 그러면 D는 0.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x t1일 때의 전체 길이를 물어보는 거거든. t1일 때 전체 x의 길이는 2배의 기역과 2배의 니은과 그 다음에 디귿의 합이야. 그러면은 니은이 2D니까 기역이 4D니까 8D 더하기 니은이 2D니까 4D 더하기 디귿이 4D니까 공간이 모자라네. 잠깐만 더 작게 쓸게요. 이게 좀 그러니까 얘가 8D 4D 4D가 되거든요. 그럼 얘 계산하면은 16D가 돼. 그치? 근데 D가 0.2잖아. 그치? 응. 그래서 3.2가 맞으니까 기억이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그치? 응. 응. 그리고 여기서 H 대 길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디귿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X의 길이는 아까도 그 기역에서 구했듯이 2배의 기역과 2배의 니은과 디귿을 더한 거예요. 그치? 응. 그러면은 우선 디귿은 T2일 때 2D야. 나는 D에다가 0.1을 먼저 넣지 않아. D를 먼저 이걸 차라리 먼저 다 계산하는 게 쉽거든. 그리고 실제로 생각보다 D를 D에다가 0.1을 넣지 않아도 계산이 나와. 약분이 될 거야.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식을 먼저 쓰고 그다음 계산을 마무리를 해. 그게 훨씬 좋다. 그래서 X의 길이는 지금 2배의 기억이니까 6D 더하기 2배의 니은이니까 6D 더하기 2D가 되거든? 그럼 얘가 14D가 되고 분모가 2D가 되니까 7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약분돼서. 그럼 뒤에다 0.1을 안 넣어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지? 응.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봐봐. 디귿이 지금 D만큼 줄어들었어. 그치? D만큼 줄어들었거든? 그럼 얘는 기억은 마찬가지로 절반만큼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0.5D만큼 줄어들 거다. 그치? 기억은 0.5D만큼 줄어드니까 얘가 2.5D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0.5D 증가할 거거든. 그래서 3.5D가 증가하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은 다 더하면은 얘가 7D가 되거든. 그치? ABC를 다 더한 거잖아. 내가 지금 계산 잘못했나? 반응이 뜨뜨무리해서 내가 지금 불안한 걸? 그래서 계산하면 7D가 맞네요. 그래서 9D가 틀렸다. 괜찮니? 네. 좋아요. 훌륭해요.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풀면은 어렵지 않다. 올해 어쩌면은 생명과학 원이 조금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 이제 육모와 고모 등급 컷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좀 상위권 약간 상위권 애들이 생명과학원에 너무 많으면은 지금 급격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조금 공부를 잘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보민이가 분명히 뭐 나랑 이제 탐구를 하고 있지만 수학 이렇게 국영수 탐 중에 그래도 강세를 띠는 과목이 있을 거고 약세를 띠는 과목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탐구가 조금 약간 극상위가 나오기 힘들다면은 약간 그것도 해보면 돼. 약간 국영수 쪽에서도 좀 내가 좀 그래도 확실하게 빨리 올릴 수 있는 걸 빨리 올려주는 게 좋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생명과학도 우리가 이게 일주일에 2시간이 생각보다 짧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컷팩트 있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문제풀이랑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진짜 뭐 2시간에도 문제 4개 풀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야. 특히 가계도 문제 풀 때 더 심해.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내가 좀 보라고 하는 영상들이 있을 거거든? EBS 영상에서 내가 찾아서 좀 보내줄 테니까 그거를 조금 예습을 미리 해오면은 조금 더 빨리빨리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생명과학도 좀 미리 이 파트를 공부를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숙제는 내가 주는 유인물과 그 다음에 여기를 우선은 수능 3점 테스트를 제외한 2점 테스트를 조금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프린트는 내가 오늘 저녁까지 편집을 해서 저녁에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카톡 하나만 보내줘. 엄마한테 번호 물어봐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혹시 오늘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점 있니? 아니요. 천천히 생각해봐도 되고 만약에 중간에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한테 카톡으로 질문해주면 되고 뭐 카톡 문제 풀다가 진짜 모르겠는 건 카톡으로 질문해도 돼. 그리고 레벨 3도 아예 풀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만약에 여유가 되면 레벨 3도 풀어봐. 왜냐면 내가 아마 주는 유인물이 좀 문제가 많을 거거든. 기출이랑 약간 사설 문제들을 좀 짜집기를 해서 줄 거야. 그래서 오늘 설명한 거 중에 그러니까 주로 문제는 뭐를 많이 낼 거냐면 개념 문제보다는 근수축과 신경전도 문제 있잖아. 시간에 따른 신경전도 문제. 그거 위주로 나갈 예정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계획도 조금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지금 자극에 전달을 했잖아. 그럼 다음 주에는 반드시 신경계를 나가기는 할 거거든. 개념을 우선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계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자극과 전달에 문제풀이를 나갈 거야. 신경계는 좀 어렵지는 않은 게 장점이 뭐냐면 암기밖에 없어. 신경계는 거의 암기야. 거의 암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암기 포인트들을 다 내가 짚어줄 거야. 그래서 요거 외워야 돼, 저거 외워야 돼, 이거 좀 더 해야 돼, 저거 조금 더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씩 다 찝어줄 거거든. 그거를 외워오면은 내가 전날이나 아니면은 1시간 전에 파일을 하나 카톡으로 보내줄 거야. 그러면은 수업 혹시 11시부터 11시 반에 뭐 일정이 있니? 아니요. 그런 건 없지. 그러면은 네. 11시부터 11시 반은 나랑 만나지 않아도 반드시 요 사이에 좀 약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OX 문제를 보내줄 테니까 OX 문제 같은 걸 미리 풀고 거기서 틀린 거는 좀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왜 자꾸 궁금한 거 있냐고 물어봤던 건 이게 약간 너가 좀 어느 정도 학습 궤도에 오르면은 분명히 질문이 많아질 거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민감하게 가져가야 될 게 있나?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얻어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뭐 국어부터 가탕까지 내가 인강을 좀 추천을 했었잖아. 그거를 조금 잘 했으면 좋겠어. 내가 비록 생물이랑 지구과학밖에 가르치지 않지만 전 과목은 가르칠 수 없지. 난 국어 영어를 못 하거든. 하지만
이게 그 앞부분에 이게 탐구를 꼭 잘 본다는 보장도 없고 국영수를 잘 본다는 보장이 없어. 근데 이게 과목 밸런스가 좀 돼야 내가 상향 조정을 할 수 있거든, 대학을. 그래서 반드시 언매를 한다면 국어 같은 경우 언매를 한다면 언매를 빨리 한 달 안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학은 수원수투 위주로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이번에 등급컷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등급컷이 79에 미적분이 79에서 82가 1컷이거든. 근데 얘네가 수원수투를 많이 틀려가지고 80점인데 2등급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통부분이 많이 틀리면은 표점이 많이 깎여. 그래서 점수는 1컷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등급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은 등급을 못 받는다는 거는 사실 2등급이라 해서 실패하는 건 아니거든. 95% 2등급은 되게 좋은 거야. 그건 1등급으로도 봐, 대학에서. 그러니까 감점되는 경우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백분위가 뭐 95면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등급이 1등급이라는 건 96% 안에 든다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4% 안에 드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 중요하고 수원수투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어는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마. 왜냐면 영어는 의대도 평균 2등급 정도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메디컬을 꿈꾸는 게 아니면 영어는 3등급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영어에 너무 큰 비중을 쓰지 않는 게 좋고 과탐이 진짜 중요한데 우선 아마 성장 속도는 지구과학이 훨씬 빠를 거야. 지구과학이 조금 더 빠를 거고 생명은 뭐 때문에 성장 속도가 좀 느려지냐면 요즘 아직 여전히 신경, 근육세포 그리고 유전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니까 조금 답답하더라도 노력을 많이 해. 그리고 보민아 이게 내가 생명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닌데 요즘은 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연대까지는 그냥 과탐, 사탐 이렇게 봐서 가도 되거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지구과학은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생명은 만약에 오히려 뭐 반대일 수도 있지만 탈분급 그러니까 여기 유전 파트랑 이런 부분이 뭔가 해소가 안 될 것 같잖아. 그러면 한 과목은 사탐으로 바꾸는 게 좋아. 그래야 사탐은 한 달이면 공부하거든. 한 달이면 38점까지 올라. 근데 과탐은 이 38점에서 50점을 가는 게 되게 힘든데 사탐은 38점에서 50점 가는 게 좀 쉬워. 이게 내가 부적절한 조언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는 고려는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생명과학을 같이 공부를 한번 한 바퀴 돌아보면서 심히 고민을 해봐. 나는 킬러 문항 위주로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했고 이거 영상 내가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 보내줄 테니까 그 링크 보고 공부하면 돼. 너만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봄이 너의 사적인 요 카메라가 너만 볼 수 있는 거라 별일 없을 거야. 그래. 수고했다.